여러분,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변화 혁신, 이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오랜 세월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누군가 손들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또 그것을 귀 기울이고 함께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변화고 혁신이라고 봅니다. 제가 본관이 전주라서 전주 김갑니다. 아버님은 평양 분이신데 전주에 오면은 먼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아우스빌딩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가치지향적 리더십을 위한 일반 경영인들, 기업인들, CEO들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노량진에 가시면요, 다양한 고시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방에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10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24만 명의 고시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노량진 거기서만 보면은 10만 명 중에 1년에 5천 명이 합격해서 배출됩니다. 그럼 9만 5천 명은 루저예요. 그 실패를 아파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그리고 1년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한 7년 전에 들었을 때 암담했어요. 젊은이들이 미래한 꿈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내몰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아우스빌딩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프로그램이지만은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갖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아픈 이야기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기업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을 못 찾아요. 사람이 없어서 항상 구인난에 또 허덕입니다. 이 인력의 미스매칭이 왜 생길까? 이런 고민에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사원의 급여 차이가 70%가 납니다. 여러분, 100대 70대 60, 35라는 이 수치,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한참 높을 때 86%까지 갔었어요. 지금 이게 단계적으로 내려와서 69%의 대학 진학률을 이야기합니다. OECD 평균 진학률은 44%,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31%에 불과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야만 뭔가 잡을 구할 수가 있고, 대학을 가야만 행세를 할 수 있고, 대학을 가야만 결혼도 할 수 있고, 근데 정작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또 취업을 해도 옆에 표처럼 1년 반 이상의 훈련 기간을 거치지만은 30% 넘는 젊은이들이 적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 조합을 버립니다. 이 인력의 미스매칭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대학 가기도 어렵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취업을 해도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왜 대학을 OECD 평균
국가들보다도 저렇게 많이 가면서도 조합을 못 구할까요? 근데 이것은 항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여러 나라들, 과거의 여러 선진 경제국들 보면은 비슷한 과정을 다 거쳐요. 독일은 이것을 아우스빌딩이라는 해법을 가지고 고쳐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독일은 중소기업 비율이 99%, 청년 실업률 6%. 이것도 점점 하향 추세예요. 사람이 아주 없어서 못 가는 이런 상황이죠. 대학 진학률 31%. 상당히 이상적인 이런 경제 수치, 사회적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독일이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은 형식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 우리가 지금 많은 분야에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육의 본질이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독일의 교육은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습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학습된 지식을 실천하는 것. 이게 참된 교육이라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교육은 70%가 실무예요. 그리고 30%는 이론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은 이 학생은 대학 진학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직업학교로 가서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되는 게 좋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은 굉장히 정교하고 객관적이고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다 수긍이 되는 그런 결론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70%가 넘는 학생들은 직업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업학교가 아니고요. 직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시작을 했건 아니면은 기능공으로 시작을 했건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나중에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따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독일은 연간 70만 명, 80만 명의 이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직업군만 해도 300개가 넘어요. 우리가 아는 은행원도 여기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요. 치과기공사 아니면 굴뚝 청소부 여하튼 자기 전문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이 사회에 그대로 활용이 되고 또 사회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적절한 보수를 주고 이게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100대, 70대, 60대, 35라는 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은 그 간극이 10%, 15%를 넘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차이가 그게 차이가 없어요. 정말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아우스빌딩 프로그램이 워낙에 잘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를 처음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첫 번째 화두가 이 아우스빌딩입니다. 독일식 아우스빌딩을 우리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움직여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나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을 해서 이번 5월 20일 되면 첫 번째 졸업생이 배출이 됩니다. 지금 국내 한 50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국내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간단합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국내 들어와 있는 자동차 기업을 다 묶어서 제가 독일 상공회의소의 명예회장으로 좀 있습니다만은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에 대한 꿈은 있지만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그런 젊은 학생들을 매년 100명에서 150명씩 뽑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금 한 500명 들어와 있고요. 그 학생들을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겁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1년에 남은 4개월은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8개월은 현장 근무, 4개월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반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학위도 받고 저희 독일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전 세계 취직이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기능공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굳이 한국에서만 잡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우리 한국인재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마련해 보는 거죠. 지금 현재 5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로컬 파트너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한 500명 가까이, 한 150억 정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첫 졸업생이 배출이 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지금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에 응모하고 이 프로그램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저희를 아주 고무시키고 있죠. 이건 몇 년 전에 아우스빌딩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독일 대사하고 그 당시 노동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런 협약식을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도 직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가 전부 다 정부 주도형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아우스빌딩은 100% 기업 주도형입니다. 그게 차이죠. 정부의 간섭 없이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그대로 훈련시키고 그대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의 로스가 없는 거예요. 아까 표 보셨죠?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 뽑아놓고 열심히 1년 반 동안 가르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의 목적에 방향에 맞게 써먹을만 하면은 32%는 적성에 맞나 떠난단 말이죠. 이런 사회적 손실, 이런 것을 메꿔낼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하우스빌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은 자동차 기업 중심으로 해서 500여 명 됐지만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500여 개의 독일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공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도 있고, 이런 500개 기업들이 3명, 4명, 5명씩만 뽑아도 1년에 2,000명은 금방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학력에 관한 문제, 직업에 관한 문제, 이것을 한번 바꿔볼 만한 그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제일 먼저 사회적 이동성, 소셜 모빌리티.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미래된 꿈과 희망과 도전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요. 어떤 형태의 어떤 잡을 하건 간에 그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적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과 공존과 그런 균형의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빌딩은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큰 프로그램이고,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에 이것이 확산이 돼서 우리 학력에 대한 문제, 또 그런 사회적 다양성의 문제가 조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꾸기 위해서 짧은 필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필름은 3년 전에 저희 그룹 관계자 한 300명이 방한했을 때 제가 보여준 필름입니다. 자, 이 필름에서 보셨지만은 이 나라가 과연 전쟁에서 복구가 쉽게 되겠느냐? 이 나라의 자유경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겠느냐?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기를 바라는가? 그런 정도의 우려를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성과는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 위상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크죠. 이런 겁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보면은 그 대추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고 얘기합니다. 혼자 붉어질 리도 없다. 그 안에는 천둥과 벼락과 땡볕과 무서리와 초승달이 엉축되어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아니면 크게 발전된 나라를 벤치마크하면서 그것을 오버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의 이면에 있는 과정을 간과합니다. 성공을 만들어내기까지 무수한 도전, 좌절, 그리고 또 도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기업인들은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실패도 다시 일어나고 또 먼 5년, 10년 뒤의 먼 미래를 보면서 그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내용들, 대한민국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넬슨 만델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을 믿지 못했던 그 세계인들이 당당하게 선 대한민국을 이제야 부러워하듯이 우리는 만들어냈거든요. 한국 발전에 동인이 됐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우리는 정말로 제한된 자원,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런 나라 속에서 지하 자원도 별로 없는 그런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서 집중과 분배를 통하고 기술 보국, 인재 중심 이것을 외치면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5천만 명,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앞으로 갈 길을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우리 성공은 그냥 선진국을 쫓아가는 그런 경쟁의 틀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었는가 하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기업의 절대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 방향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최근에 아담 스미스, 국부론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아담 스미스는 기업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경제학자의 그런 틀 속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스차일드, 이 사람은 생존이라고 그랬어요. 서바이벌. 또 어떤 학자들은 지속 가능성, 계속 성장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 아니겠느냐. 근데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허버트 사이먼 교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적정한 만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이 결국 기업이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과거의 기업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렇죠? 생산성.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의 아웃풋을 빼느냐. 재무제표상의 바텀라인에 이익을 몇 퍼센트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 판단 기준의 하나의 그 단면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어떤 사회적 가치로 확대 전환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이제 기업인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창의력과 선도력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이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상의 제일 밑에 바텀라인에 그 숫자로 표시되는 이익이 얼마냐, 재무적 성과 이것이 기업을 평가하는 유일한 요소였다고 하면은 중간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회적 성과를 얘기하고 지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환경적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ESG 공부 많이 하시죠? 이건 새로운 경영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이론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업 철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럽의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ESG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아예 체제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해관계자의 모든 만족도를 적정하게 충족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묻혔습니다만은 2019년도 9월인가요? 200대 기업, 미국을 대표하는 200대 기업 중에서 181개 기업 CEO들이 모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주장해왔고 줄기차게 고수해왔던 주주 이익 중심의 이런 기업 경영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가? 이것이 계속 존속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라운드 테이블을 거쳐서 나온 공동 선언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옛날엔 주주 중심의 쉐어홀더스 중심의 기업을 운영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고객이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이익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기업 자세, 그 다음에 직원들, 그 다음에 협력사들이요. 파트너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 공동체, 정부가 됐건 NGO가 됐건 그런 주변의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제일 마지막에 주주가 나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를 이미 선진 경제국들은 자각하고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을 통한 사회 혁신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키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것도 경제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것이라면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기본적 단위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안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특히 경제와 안보가 함께 묶여져 나가는 요즘 상황을 보면은 더더욱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그 만족도를 높이는 기업의 역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업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CEO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저는 전통적인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산업 변화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지금은 융합을 얘기를 해요. 현실과 가상, 인간과 기계 융합, 아니면 융합과 융합의 또 다른 융합, 이런 컨버전스가 계속 추구되고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빠르게 인지하지 않으면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급격한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원과 제품 공급, 더더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중 패권 경쟁, 이게 간단히 썼지만은 미국과 중국이 기술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아직 금융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격화될지 모릅니다. 일본은 여전히 소부장의 강국이고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중국 제조 2025 공장의 자동화와 생산력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우리 한국 기업들을 지금 추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독일은 4차 산업혁명 제일 먼저 주장하면서 벌써 12년 차예요.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리쇼어링 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글로벌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은 굉장히 긴박해요. 이 복합적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넘겨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아마 우리 CEO분들은 똑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전체 사업 환경의 패러다임도 초연결, 초융합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죠.
여기에 노동 환경까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지난 코로나로 미국에 한 450만 명이 실직을 했다가 이제 다시 현업에 복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40만 명은 복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놀아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아요. 실업수당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노동 환경의 변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은 오히려 조금 더 국지적으로 지금도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는 대기업에서 하층으로 내려가는 이런 수직적 산업 구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청년 실업 문제 이런 좀 더 세부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둘러싼 기업, 산업, 사회 환경은 글로벌 환경은 저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야 됩니다.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리더십의 형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소위 시장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 정신적 모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많은 전 세계 학자들은 건전한 개인주의, 효율성을 앞세우는 합리주의, 그리고 기회의 형평주의 이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집합주의, 권위주의, 인정주의 이런 속에서 우리 사회를 키워왔어요. 그것이 과연 맞을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 이제 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표 지향적인 상위 하달의 그런 의사 전달 체계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 자체가 과거에 이런 수직적 산업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단계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관계, 공존, 균형, 협력 이건 여성적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의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여성화되는 거예요. 또 사실은 인간 본연의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철학에 맞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래 리더십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74년도에 상하학교 3학년 1학기 때 취업을 나갔습니다마는 처음 직장에서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층에 사장님이 제가 일하고 있는 층을 한 바퀴 삥 도십니다. 직원들이 한 30여 명 있었어요. 전부 일어나서 부동자세로 이렇게 절을 합니다. 한 두어 번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나중에 총무부에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사장님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그냥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장님 오셨다고 전부 서서 2분 3분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앉아 일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시간적 손실입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하게 혼이 났습니다.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건 순화된 단어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만 17살 수습사원 얼마나 건방졌을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한 2, 3개월 지나니까 총무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내려오셨을 때 눈이 마주친 사람만 가볍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변화 혁신 이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오랜 세월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누군가 손들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또 그것을 귀 기울이고 함께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변화하고 혁신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은 항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죠. 저는 외국 기업에 4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마는 유수한 외국 기업의 주로 산업 쪽에 있는 경제 리더들, 뭐 아니면은 정치나 문화나 여러 분의 분들을 뵙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적 리더를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200년, 400년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사회에 환원되면서 그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그런 근원적 역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보니까요, 5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우리 CEO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창조라는 거죠. 1등 쫓아가는 것, 이건 2등 게임입니다. 이건 캐치업 게임이에요. 리더는 남들을 쫓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무한한 호기심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인 거죠. 이 시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창의적 능력이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윤리에 관한 문제.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성공한 기업들, 그런데 윤리적 관점에서 발목 잡히고 그대로 주장하고 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 앨런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 미국에서 촉발된 그런 경제 위기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런 상황들 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기업 내부에서도 좀 더 투명하고 객관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고 윤리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요즘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층들은 제가 보니까 2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우리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이 뭐라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도 안 그래요. 저 말이 맞아? 그리고 뒤돌아서서 확인합니다. 제가 가끔 주말에 우리 2 며느리가 와서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제가 꺼내놓습니다. 이 와인 좋은 와인인데 같이들 한잔 하자. 그럼 벌써 뒤돌아서서 뭘 이렇게 찾아요. 아버님 이거 얼마짜린데요? 검색하는 거. 이게 이 젊은이들의 아주 특성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강의 갈 때마다 젊은이들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얘기합니다. 검색하지 말고 사색해라. 우리 생각을 키우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랐을 때와는 달리 포지션 파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대통령, 그 포지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젊은 사람도 그 관계 없어요. 저 사람은 이사고 나는 사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부터 배울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저 사람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더불어 클 수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날리지 파워를 더 존중한다는 거죠. 포지션 파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기업이 좀 더 세부적인 그런 프로세스에서 좀 투명하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유수한 기업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보다 많은 시간을 이 언약적 관계 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계약적 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은 성공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CEO 여러분들이 내일 회사 나가셔가지고 직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친구한테 연간 5천만 원 주니까 5천만 원만큼 아웃을 빼내야지. 이건 철저한 계약적 관계예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내가 사장님으로부터 연간 5천만 원 받으니까 나는 딱 5천만 원만큼만 일을 해야지. 그런 조직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조직이 갖고 있는 비전, 사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방향성, 가치 지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조직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저희 회사를 설립을 하고 2000년에 사장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인사부장이 저한테 한번 왔어요. 사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이사, 상무, 또 부장급 임원들 16명이 전부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그 회사로 가면은 잘하면 사장님 혼자 남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요. 저희가
독일 기업으로서는 한국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고 저희 경쟁사가 2000년도, 2002년도 들어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저기서 훌륭한 직원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 사람들 전부 스카우트 제일 합니다. 부장은 이사로, 이사는 상무로, 그리고 급여를 50%를 더 준다. 근로자들 급여 50% 인상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도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을 왜 아무도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느냐. 근데 16명 데리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전을 다 데리고 우리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 다른 것은 다 만족하지만 돈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부담 없이 그 회사로 가라. 그것은 절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미래 방향성, 향후의 성공, 이것을 아직도 함께 꿈꾸고 있다면 함께 더 일을 해보자.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언약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CEO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나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내 이상으로 내 비전과 미션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는데 얼마나 현실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언약적 관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책임 중에서 특히 환경에 관한 문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 지식공유 포럼을 통해서도 여러 번 다른 그런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된 책임 활동에서도 결코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글로벌 CEO들이 얘기하는 항목은 스피리추얼 밸류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영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좀 생소하신가요?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는 자기 파괴적 본능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칼 막스입니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랜 세월 우리 인류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온 시스템이 시장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가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얼마나 우리 큰 고민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예컨대 다보스 포럼에서 빌 게이츠는 그런 이야기를 창조적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찾아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가치지향적 자본주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많은 기업들, 많은 CEO들이 과거에는 doing better,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뭔가, 조금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늘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doing better. doing better is good.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동참이 되는가. doing good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경제적 행위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아니면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철학과 그 궤를 같이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런 큰 변화를 봅니다. 전 세계 직무상 쭉 다니면서 유수한 MBA 학생들을 만나면요. 몇 년 전만 해도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돈이에요. 저기는 6만 불 준대. 여기는 7만 불. 그럼 돈 많이 주는데 취업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 몇 년 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본인이 구현해내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표출해낼 수 있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기업이 어디냐 이걸 쫓아간다는 얘기죠. 저런 변화 속에서 우리 CEO분들이 갖고 또 저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서로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마지막 석장을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치 지향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 관점에서 또는 기업적 관점에서 아니면은 사회적 관점에서 무엇을 바꾸면 좋겠는가? 반복된 얘기지만은 다양성, 호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키운 동인도 호기심이에요. 저는 상하학교를 나왔고 숫자를 다뤄왔지만은 제가 만들어내는 숫자가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되고 그것이 표현하는 미래 재무적 성과나 또는 미래 사업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읽어내는가 하는 부분이 늘 궁금했어요. 제 호기심의 영역을 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제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잠수 산업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그 변화에 맞는 틀을 미리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저는 호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학습 모험, 러닝 어드벤처. 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러닝 어드벤처. 사람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는 것만 귀에 들린대요. 그러면 반어적인 의미로 단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간과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살아가는 이야기들 아니면 삶의 지혜들 아니면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그냥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눈과 귀를 크게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셀프 컨피던스를 적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2002년 사장이 되고 독일 본사에 우리 한국 직원들을 많이 파견합니다. 다른 나라 사장으로도 보내고 본사의 중요한 직책에 책임자로도 보내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수한 MBA 학생들 중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저는 지난 27년간 줄곧 봐왔어요. 한국 분들 전혀 모자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펄펄 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적 자원, 한국인의 우수성, 한국인의 이런 품성들,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기업적 관점에서 보면요. 아마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CEO분들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반등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실 겁니다.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과거 이상으로 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브랜드는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고객의 입장에서 특정 브랜드를 취한다는 것은 그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력 아니면 서비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술력의 격차는 가면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싸움은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서비스, 사후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를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포스코나 KT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서 성공했던 그 영업 패턴 그대로 전 세계 어느 시장에 가도 똑같이 성공을 이뤄냈다. 그럼 한국은 이미 글로벌라이즈된 시장적 여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어적인 의미로 전 세계 유수한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와서 그네들이 했던 그 영업 마케팅 기법 그대로 해보니까 역시 한국에서도 성공했다. 그럼 한국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제 제한된 시장의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로컬에서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고객,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급격한 기업 환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개 적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 10년, 20년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들, 한국인 부인을 얻고 아니면 한국인 남편과 자랑스럽게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물어봐요. 네가 봤을 때 우리 한국이 뭘 좀 바꾸면 좋을까? 그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상향, 지향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신뢰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신이나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개인이 됐건 조직이 됐건 지역이 됐건 계층이 됐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토론하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동적이고 기본적인 강한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많은 요인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매일처럼 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온다. 이게 토인비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터 드록 교수 살아생전에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왜? 두 가지 요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출한 기업가 정신,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기업가 정신은 우리 한국 DNA에 그게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두 번째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높은 교육열. 이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들 모여서 공부하는 분들, 이게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능률협회 기행자 교육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매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새벽 6시 반에 공부를 합니다. 보통 한 700명, 800명 모여요. 드록 교수님 그걸 한 2번 보셨거든요. 아주 오랜 옛날 머리 허연 CEO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학습 과정을 지켜보고 대한민국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드록 교수 말씀하셨듯이 세를 주도할 대한민국, 그 가운데서도 우리 전주지에 계신 분들, 특히 문화의 도시 전주에 계신 CEO분들이 특별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록 교수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21세기 경영의 화두는 문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문화적 여건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기업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의 확산으로 바꿔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더 가열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